사회복지조사방법론 4주차 2차 시간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챕터 마지막 부분인 사회조사의 윤리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4주차 1차 시간에는 우리가 사회복지조사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사회조사의 윤리성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 2챕터 전체 부분에서 지금까지 1급 국가시험의 사회복지조사론 1급 시험에는 우리가 배운 이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지, 그 1급 시험 문제를 몇 문제 우리가 풀어보고,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회조사의 윤리성인데,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일단은 우리가 전제 조건을, 사람을 이 사회복지조사는 제가 지금 수업 시작하면서 계속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이 사회복지조사, 사회조사 뭐 다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는 윤리적인 문제, 연구의 윤리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뭐 어느 한 당이라고 지칭할 수는 없지만, 지금 어느 한 당의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자 하는 그 당의 대표분께서, 그 부인께서 지금 왜 우리가 알고 있는 TV에서 이미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대학교에서 이 논문을 쓸 때 그 논문의 표절 관련된 의혹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맞다 안 맞다는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지 아마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 또한 이 연구의 윤리성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연구를 인용하게 되면은 분명히 각주를 달아서 누구 논문을 자기가 보고 인용했다라고 밝혀야지만 그것이 표절이 아니지, 꼭 다른 사람 연구 결과를 보고 자기가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주를 달지 않고, 다시 말하면은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은 꼭 자기가 다 했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윤리적 문제에 부딪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조사의 윤리성이라는 건요, 그래서 굉장히 특히 지금 현대사회에 와서 이 모든 것이 지적자산도 이 자산으로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윤리적 문제가 굉장히 현재는 이슈화되고 있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자, 윤리성이란 건요, 연구 내용 및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먼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회복지조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 내용이 당연히 너무 상투적인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진 않은 내용입니다. 연구 내용이 인간에게 당연히 해를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조사는 연구 내용이나 연구 주제나 이런 연구에 포함된 모든 것들이, 이런 것도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연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부 그 연구에 참여하게 되는 일부 누군가에게 그것이 뭐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만큼 누군가에게, 일부 개인에게는 피해를 주는 내용이라면 그 연구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좀 비난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해를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서 예전에 만행했던, 정말 이 만행이죠. 완전히 진짜 나쁜 짓이었죠. 마루타 실험. 그때 그 마루타 실험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코로나 이 바이러스 백신,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접종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근데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 중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것을 동물 실험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다 좀 정리가 된 다음에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사람한테 바로 실험하면은 엄청난 이 속도가 엄청 빠르겠죠. 이 약이 개발되는 속도가. 그리고 뭐 부작용이나 기타 관련된 것들도 빨리빨리 다 찾아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사람에게 바로 실험하게 되면은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는 이 마루타 실험이나 기타 등등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일부 사람들이 다 희생되면서 그로 인해서 뭐 발전했는 의료 기술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일본 같은 나라는 역사적으로 수십 년,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면서도 지금
아직도 그것 때문에 비난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조사의 윤리성에 있어서 연구 내용이나 주제나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인간에게, 즉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극히 소수에 해당되는 인간이라도 인간에게 해를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연구 내용 및 주제가 사회적 윤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거,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지된 동의가 필요하다. 왜? 고지된 동의가 필요한데 고지된 동의를 하지 않으면 결국 뭐가 어렵다? 일반화를 하기가 어렵다, 이 말인데, 자 결국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 학기에 저한테 사회복지 실천론 들은 학생들은 제가 수업 내용에서 이 고지된 동의에 대해서 이미 수업을 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사회복지 실천 세미나라고 그런 과목을 지금 다른 학교에서 수업을 해요. 겸임 교수로 있는 학교에서 실천 세미나 수업을 하면서 지난 학기 우리 학교에서 실천론을 했던 그 앞부분 내용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앞부분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수업이 3주차 두 번째 시간, 그때 지금 했던 내용이 이 고지된 동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워커와 클라이언트 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그 내용 하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고지된 동의라는 내용을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뭐냐면은 고지, 알려줘야 한다고요. 알려준 다음 뭐 한다? 동의. 알려준 다음에 동의를 얻는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은 이제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실험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금 실험 대상자가 되었다라고 이 모든 연구 과정을 그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고 해야 된다는 뭐가 있냐면은 이 윤리 강령이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 고지된 동의가 결국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은 이 연구에 참여하는 피실험자들, 이분들이 자신이 그 연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알고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또 윤리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거죠. 왜? 사람을 가지고 마음대로 뭐 하게 된 거예요? 그래 되면요, 마음대로 실험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또 누구나 자유롭기 위해서는 이 모든 조사 연구 과정이 이 피실험자에게 다 이렇게 오픈되어야 한다는 거. 자 그렇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갈로해 보세요. 그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일반화가 어렵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반화라는 말 뜻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화가 어렵다 이 말을 제가 그냥 쉽게 표현해 드려서 한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극단적인 사례를, 충분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냐면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제가 수업 시간에 이 대면 수업이라는 가정하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람은 1분에 눈을 몇 번 깜빡이는 줄 아세요? 사람 1분에 눈을 안 깜빡거릴 수는 없어요. 눈 깜빡거리지 않으면은 우리 눈은 충혈되어서 메말라 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무의식 중에 계속 눈을 깜빡깜빡거리거든요. 우리가 숨 쉬는 거를 자기가 의식하지 아니하고 계속 숨 쉬는 것처럼 결국 이 눈 깜빡거리는 것도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번, 1분에 몇 번 하느냐 이렇게 보면은, 자 그래서 제가 A라는 학생에게 자 지금부터 1분 동안 눈을 몇 번 깜빡이는지 너한테 지금부터 실험할게, 시작,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요, 이 지금 실험을 당하는 이 A 학생은요, 자기가 1분에 눈을 몇 번 깜빡일까 의식하게 되겠죠. 그래 되면요, 의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더 깜빡깜빡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괜히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평상시보다 의식해가지고 덜 깜빡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알려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1분에 뭐 30번, 어떤 사람은 50번, 뭐 어떤 사람은 10번, 이렇게 가지각색 사람마다 다르게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그 한 명의 개인적인 이 눈 깜빡이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전체가 1분에 몇 번 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뭐다? 한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일반화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 혼자만 1분 카운트를 하고 수업을 하면서 앞에 있는 A 학생에게 저 혼자 1분이라는 시간을 혼자 제가 체크하면서 시작 해놓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A라는 학생은 자기는요, 너가 1분에 눈을 몇 번 깜빡이는지 지금 제가 카운트하고 있다는 거를
그 A 학생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자기 일반적으로 그냥 계속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1분을 딱 지나고 나서 제가 20대 초반에 일반적인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없는 이 안구에 큰 이제 지병이 없는 사람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20대 초반에 뭐 남학생은 1분을 하려 보니까 만약에 30번을 깜빡거렸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보니까 32번을 하였다. 또 그 친구는 옆에 보니까 또 한 3번을 하였다. 옆에 친구는 보니까 또 31번을 하였다. 그러면요, 자기들이 실험 당했는지도 모르고 뭐가 되는 거야? 제가 그냥 혼자 이렇게 속으로 해버리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버린 거죠. 제3의 변수가 작용을 하지 않았잖아요. 제3의 변수가 영향을 안 줬잖아요. 의식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3명, 4명만 살펴봤지만 20대 초반의 남성 안구 질환이 없는 사람이란 전제 조건 하에서 많은 사람들은 평균 1분에 눈 깜빡이면 30번 플러스 마이너스 3회 정도에서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이것은 일반화가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일반화는 될 수 있지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윤리적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왜요? 피실험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저 혼자 마음대로 실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회조사의 윤리성에 있어서 연구 내용 및 주제에서는요, 바로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이 고지된 동의가 그래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고지된 동의를 해야지만 윤리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은 대신에 단점은요, 그렇죠. 윤리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지만 이제 의식하게 되는 뭐 다른 일반적인 연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일반화, 즉 요 몇 사례를 보고 전체가 이렇다라고 그렇게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일반화라는 말은 몇몇 표본 사례를 보고 전체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주는 거. 그것이 일반화잖아요. 그렇게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연구 대상 및 과정을 한번 보세요. 자, 연구 대상자에게 피실험자들이죠. 연구 대상자에게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당연히 피해를 주면 될까 안 될까요? 그렇죠.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더 이상 제가 이 부분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문제 내용 그대로입니다. 연구 대상자들이나 연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연구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피해도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조사 대상자 참여에 대한 결국 뭐냐면 자기 결정권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연구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신의 어찌 보면 이 금전적인 문제, 돈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결국 자신이 스스로 그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할 때,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거기 참여하는 그 실험에 참여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약이 이제 시판되기 전에 1상, 2상, 3상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이 실험을 했잖아요. 그때 또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동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시점 기준으로 실험에 참여하는 이 대상자에게 의학적으로 큰 문제가 많이 없고 보완되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런 이제 의학적인 실험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이 있고 이럴 때는 언제 합니까? 그래서 동물 실험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 적용해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임상 실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 도중에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제3의 변수가 나타나서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최소한의 이런 연구 대상자에 대한 이런 거에 피해도 주면 안 되지만 조사 대상자 참여에 대해서 결국에는 연구 대상자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회 조사에 또한 크게 차지하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연구 결과입니다. 자, 일단은 연구가 진행이 되었어요. 연구도 진행이 되었고 그 연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만약에 이제 얻게 되었다라는 이 전제 조건 하에 보시면은
자, 조사 대상자의 무엇이 보장되어야 되냐면 첫째,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익명성을 보장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민감한 문제를 조사할 수도 있고 또 기타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항과 관련되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오픈하고 싶지 않은 뭐 그런 것들의 내용이 주제가 되는 연구도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이 조사 대상자를 즉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했는 모든 연구는요 대부분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지난 학기 예를 들었어요. 강의 평가에서 여러분들이 강의 평가하면서 일단 제 수업만 이야기할게요. 다른 교수님 수업은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요. 제 수업 사회복지 실천론을 들었는 학생들 중에 지난 학기 저한테 사회복지 실천론을 들었던 학생들 중에 이 강의 평가를 이제 해야지만 자기 그 수업의 성적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중에 보면요. 뭐 수업에 대해서 뭐 이런 건 좋았다라고 남긴 학생도 있지만 또 어떤 학생들은 또 뭐 이런 것은 불만이었다 이런 것들 남긴 학생들도 있거든요. 자, 근데 잘 보세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5점 만점에 몇 점을 주었고 그리고 이 자유글에서는 누가 어떤 글을 남겼는지 저는 볼 수는 있지만 누가 남긴지는 알 수는 없어요. 왜? 익명으로 이제 기록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지난 학기에 실천론 저한테 수업 듣는 학생들이 남긴 글이 누가 남긴 글인지 점수를 보면은 이 점수는 누가 주었던 점수인지 이것을 만약에 제가 다 확인이 된다 가정해 볼게요. 그러려면요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가는 입장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근데 졸업하고 나가더라도요 필드에서 한 달이 끝나면 다 아는 관계가 돼버리거든요. 이 세계는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예전에도 한 수업 시간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이 사회복지 이 바우처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되면 대구시에서 현재 G2 사업은 현재 12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년 1월 10일 전후 되면은 사업 설명회를 매년 합니다. 대구 지원단에서 대구시에 있는 한 200개 기관의 이 기관장들과 책임 관리자들이 한 자리에 와서 원래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했고요. 원래 저기 어디죠? 어린이 회관이나 아니면 굉장히 저기 또 저 어디죠? 성당 못 있는 데 가면 뮤지컬 하는데 큰 데 있잖아요. 예술의 전당인가? 뭐 거기 가서 큰 데 빌려서 이렇게 하거든요. 한 3시간 정도 교육을 합니다. 그때 가보면은 저한테 수업 듣던 학생들이 그쪽으로 취업해가지고 이제 같이 그쪽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면은 강의 평가 중 특히 이번 학기 저한테 실천론 지난 학기 듣다가 이번 학기 조사를 또 듣는 학생들도 혹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 되면은 저도 사람인지라 저한테 굉장히 좋은 댓글을 많이 남긴 학생이라면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그 학생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같은 조건이면 좋은 점수 줄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저한테 악플을 남긴 학생이라면은 니 그랬지? 내가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서 점수를 과제 점수나 이런 거 시험 점수 제가 어떻게 뭐 손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딱 여러분들이 썼는 것만큼 제가 점수를 줘야 되니까 객관적으로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과제나 이런 거 보고요. 너 나한테 악플 달았으니까 내가 너 점수 마이너스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돼버리면은 정확한 뭐가 안 될까요? 그렇죠. 정확한 연구가 안 되고 정확한 실험이 안 되고 그로 인해서 객관적인 결과가 안 나오게 되잖아요. 조작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조사, 사회복지조사에 있어서는요, 연구 결과에 있어서는 필히 의무적으로 조사 대상자의 무엇을요?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강의 평가할 때 누가 작성했는지, 누가 무슨 글을 남겼는지는 전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학위 논문이나 학술지 또는 뭐 정책 사업 같은 아니면 이제 공모 사업 같은 이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설문지 좀 해달라고 부탁받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연구에서도 보면은 이름 쓰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혹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개인이 자신의 이름이 오픈된다 하더라도 연구 내용은 전혀 이름 밝히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연구일 경우에는 이름 쓰는 경우도 가끔씩 있긴 있던데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 이상은요, 아니 99% 이상은 대부분 다 익명성으로 보장해야지만 결국 뭐다? 정확한 관찰과 정확한 실험, 그로 인해서 확실한 객관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익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도 뭐가 됩니까? 비밀이 보장돼야 한다는 거. 이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자료에 대한 비밀 보장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 여러 가지로 이것도 해석될 수 있는데, 이 누군가가 실험에 대해서 연구에 대해서 해줬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뭐 특히 면접 연구 같은 경우 사람을 만나서 하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 안 되겠죠. 이런 경우는요. 그렇죠? 만나서 했는데 이름은 뭐 우리가 가명을 쓴다 하더라도 이미 그 사람은 연구자고 만나야 되잖아요. 면접 연구 같은 경우는요. 질적 연구할 때. 그러려면요, 그 사람이 면접을 통해서 오픈했는 그 내용들은요, 철저히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비밀 보장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 연구 그 면접 내용이 오픈될 때는 필히 그 피실험자에 대해서는 가명을 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연구 용도 외에는 그 어떤 이제 오픈되는 내용은 활용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윤리 확인서까지 받고 연구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에 대한 비밀 보장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요즘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타인의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절 금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요, 뺏기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뺏기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 것을 보았다라고 밑에 각주를 달아야 됩니다. 참고문헌에다가 출처를 밝혀야 됩니다.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다른 사람 연구 이미 결과가 나왔는 것을 보면서 꼭 자기가 했는 걸로 그렇게 기록해버리죠. 이거는요, 다른 사람 지적 재산을 뭐한 것 됩니까? 도둑질한 거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형이 화학적인 것만 우리가 현물만 가져온다 해서 이게 도둑질이 아니라 좀 더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이 이루어놓은 업적, 지식 이런 것들도 무단 사용해버리면요, 도둑질이죠. 그래서 타인 연구에 대한 표절 금지. 그래서 지금 왜 서울에 있는 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누구의 부인께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뿐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보면은 논문 표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고초를 겪은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왜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름은 말하기 좀 뭐하지만요, 이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게 풀어주시는 분이 있었잖아요. 강의하시는 분, 역사에 대해서, 한국사에 대해서요. 이 설자성을 쓰시는 분 있잖아요. 설, 그쵸? 이 설자성을 쓰시는 분이 있는데 설모모 선생님이었는데, 이분도 강의를 한국사 역사 강의를 그렇게 재밌게 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그 책도 만화책으로 설모모 선생님의 한국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애들도 그거 많이 보던데 정말 재밌게 잘 썼고 잘하는 이분이 지금 TV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다 지금 안 나오잖아요. 못 나오죠. 왜요? 석사 논문이 표절이었어요. 사람은요, 우리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원 오셔가지고 논문 쓰다 보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으라도 이거를 바꿔서 자기는 졸업하고 싶다라는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거기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거. 그래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런 결국 타인에 대한 이제 표절 금지. 그렇다고 지금 다른 사람 연구를 무조건 출처만 다 밝히고 다 무조건 인용해도 될까요? 그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 연구를 인용하는 것도 논문에서 대충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인용해도 이것도 결국에는 뭐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딱 필요한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요, 자기 학위 논문에 자기가 밝혀야 되죠. 근데 그 밝히기가 쉽지 않으니까 말씀드렸듯이 악마한테 영혼 팔고 다른 사람 연구자를 갖고 오고 누구 건지는 지워버리고 꼭 자기 건인 것처럼, 자기가 밝혀내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면은 또 문제가 된다는 거, 그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회조사의 윤리성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챕터에서는 사회복지조사 연구방법론, 그래서 첫 번째는 연구방법론에서 연구방법론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연구방법론의 특징, 그리고 사회복지조사에서는 사회복지조사의 특징,
그리고 사회복지조사의 유용성,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사회복지조사의 한계, 그리고 이번 시간에 했던 사회조사의 윤리성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큰 2챕터 사회복지조사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봤던 이 사회복지조사 연구 방법론에서 지금까지 1급 국가 사회복지 시험 조사론에서는 요 내용에서 우리가 배웠던 요 부분에서는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왔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 화면 정지하시고요. 요 문제를 풀어보시고 바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면은 풀어보세요 하고 제가 한 몇 분, 2, 3분 기다릴 수도 없잖아요. 시간 아까우니까. 자, 정지해서 하셨다 치고요. 지금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볼게요. 연구 방법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제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시나요? 이 챕터 처음 제가 첫 부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연구 방법론의 목적 그래가지고 박스에 있었죠. 그 박스에 보면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만 기술은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도 되고 설명은 왜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거라고 그 두 개만큼 확실히 먼저 기억해 놓으라 했죠. 앞으로 뒤에 가면 또 나온다고. 그 박스 내용이 바로 뭡니까? 연구 방법론의 이 목적에 보면요. 그게 연구 방법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답은 그렇죠. 보고 기술 설명 요청 이 네 가지 다 합니다. 답은 5번이 됩니다. 우리 프린트물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조사 연구 방법론 첫 번째 박스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구 방법은 보고 기술 설명 예측이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 중에서 기술은 그냥 있는 그대로 기술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그런 답이 나왔는지, 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기술. 그리고 설명은요, 이제는 기술을 바탕으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까지 인과관계를 밝혀줘야 한다는 거.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인과관계를 밝힌 그 내용을 가지고 나에 있는 미래를 해볼 수 있다? 추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1급 시험에서요, 가장 쉽게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연구 방법에 대해서 보고 기술 설명 예측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이라면은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죠, 저 부분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부분만 일단은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세요. 조사 연구의 특성이 아닌 거라 했어요. 아닌 건 뭡니까? 자, 아닌 거. 조사 연구의 특성이 아닌 거는 일단은 과학적이어야 되죠. 이건 과학적이다, 관찰을 한다, 객관적이다, 실험을 한다, 통계를 낸다. 이 말 다 이런 용어가 들어가면 다 조사 연구, 다른 말로 하면은 사회복지 연구, 다른 말로 하면은 사회과학 연구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징성 일단 한번 남겨놔 보고요. 애매하니까 합리적. 자, 이 과학적 연구는요, 비합리적으로 하면 안 되죠. 합리적이 당연한 말이죠. 경험 가능성. 자, 경험 가능성 뭐예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경험 가능성,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실험을 할 수 있는, 즉 실험이 가능한 부분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지만 객관적인 답을 얻을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경험 가능성은 맞죠. 다른 말로 하면은 실험 가능성, 관찰 가능성 이런 거를 보시면 되겠죠. 조사 가능성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객관성, 당연히 연구 결과는 어때야 된다 했어요. 객관성을 지닌다 했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얘가 되겠죠. 자, 아까 앞에서 얘가 답이었고요. 자, 왜 상징성이냐면 상징성은요 지금 조사 연구의 특성이란 건요, 사회 현상과 인간 형태에 대한 사회 법칙을 찾고자 하는 경험주의 방법이 조사 연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징성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조사 연구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죠? 태극기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기, 이거는 과학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태극기를 보고 우리가 뭐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왜 올림픽에서,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올림픽에서도 보면은 왜 태극기를 마지막에 메달을 딴 선수가 태극기를 막 흔들면 눈물을 흘리고 뛰잖아요. 그걸 보고 애국심 우리가 발휘하는 거죠. 태극기는요, 우리가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면은 흰 하얀색 천에다가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물감을 칠했는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뜻은요, 태극기 보고 저 흰 천에다가 까만색, 빨간색, 파란색 물감을 입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태극기를 보면요,
그쵸? 애국심이 생기고 우리나라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결국 그건 뭐냐면은 이 조사 연구와는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맥락을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자, 지금 또 여러분들이 정지하시고요. 자, 일단 문제를 풀어보시고, 자, 풀었다 치고요. 자, 이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사회위에, 우리 많이 했었죠? 이거 좀 전에 했었죠? 사회복지조사에 뭡니까? 한계. 사회복지조사에 한계에 속하는 것 중에 뭡니까? 옳은 겁니다. 틀린 게 아니고, 옳은 거는, 자, 사람을 대상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경험해 볼 수 있다 했어, 없다 했어요. 다 실험해 볼 수도 없고, 다 관찰해 볼 수도 없고, 다 뭐 해볼 수도 없으니까, 경험적으로 인식한다는데, 다 관찰해 보는데, 다 모든 것을 직접 해보는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맞죠? 자, 시간과 비용의 제약. 다른 모든 것들도 맞지만 시간과 비용이 가장 현실적인 한계라고 그랬죠? 제가 그 말씀 드렸던 것 같고요. 지리적 제약. 맞죠? 지리적으로 접근성 문제나 또 여기서 같이 설명드렸던 것이 정치적인 문제, 지리적 문제, 윤리적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자, 가치 중립적. 사회복지조사는요, 가치 중립적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중간이잖아요. 중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돼요. 사회복지조사, 과학적 조사는요,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이래 돼버리면요, 그거는 과학적 조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정답은요, 가나다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이 유용성에 대해서도 이미 했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배웠던 이 챕터에서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뚱맞게 이 문제를 보면은 저런 문제 다 했나 싶을 수도 있는데, 사회복지조사의 한계, 우리 요 챕터를 봤잖아요. 공부를 했잖아요. 지금요. 위에 문제는요. 그럼 밑에 문제도 보세요. 유용성이라는 그 박스 챕터로 공부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조사론 전체 우리가 보면요, 두세 챕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일 끝에 거는 거의 잘 안 나오니까 앞에 부분도 좀 이제 첫 번째 건 또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총 한 10개 정도 됩니다. 10개 챕터에서 보면요, 각각 이제 제가 말씀드린 100%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나올 때마다 그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렇게 알아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4학년 한 2학기쯤 가서는 이게 한 달 만에 전 과목 다 공부해서 갑자기 시험 바로 합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많이 힘들어요. 물론 그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4학년 2학기 한 10월 달쯤, 아니 지금쯤부터요. 그러니까 지금 4학년 2학기라면 지금쯤부터 전 과목을 나름대로 교재를 가지고 참고 교재가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10, 10일 한 2달 정도를 계속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말고사 할 때까지 한 3개월 정도 정리를 하고,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부터 1월 말이나 2월 초에 시험을 치니까 나머지 한 달은요, 자기가 이렇게 도서관에 가서 스타트 끊으면 돼요. 그러면 웬만하면은 90% 이상은 다 합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개념도 여러분들이 배우셨기 때문에, 자 보세요. 사회복지조사 유용성. 첫 번째, 사회복지조사는 과학적 실천을 가능하게 해준다. 크게 우리 있었던 내용 그대로죠. 이 말도 들어봤는 말 같죠? 그렇죠. 사회복지조사 그 자체가 과학적이기 때문에 과학적 실천을 가능해주고, 경험적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체계를 만들어준다. 경험적 증거, 경험해봤다, 관찰했다, 실험했다 이 말이잖아요. 맞죠? 다음 세 번째, 적절한 지식과 이론, 효과적인 실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는 결국 뭘까요? 비과학화가 아니라 과학화를 도모하니까 이것도 크게 틀린 건 아닌 것 같죠? 다음,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준다. 일단 남겨놔보고요. 사회복지 전문가는 조사 방법에 기초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과학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과학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어떻게? 지식과 기술. 어떤 지식과 기술? 객관적으로 증명된 지식과 기술. 5번도 크게 틀린 건 없어요. 그 정답은 뭘까요, 그럼요? 제가 이 부분 하면서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사회복지조사를 했어요. 사회복지가 아니고. 사회복지는요, 필드에서 많은 클라이언트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조사잖아요. 사회복지조사. 사회복지조사는요,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주는 건 아니에요. 일단 답은 4번입니다. 왜인지를 잠깐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조사를 통해서, 즉 다문화 가정에 있는 첫 번째 한국어가 서툰 어머니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요, 한국말을 배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와서 많은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한다. 그런 게 지금 많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사회복지 조사를 해보니까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한국어를 빨리, 엄마가 한국어가 서툴다 보니까 빨리 한국어를 못 배워서 말이 서툴다 보니까 또래 3살, 4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게 되었더라. 이거는 뭐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 조사를 통해서 밝혀낸 거예요. 이렇게 밝혀냈다고 해서 클라이언트한테 밝혀진 이 결과가 클라이언트한테 도움이 될까요? 이건 직접적인 도움은 안 돼요. 그러면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이제 뭐합니까?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서 크게 왕따 당하지 않고 빨리 잘 적응하고 한국어를 빨리 잘 습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비스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 한 사례로 다문화 가정에다가 한글 선생님이 파견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거예요. 한글 선생님이 나가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거는 무엇 때문에?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한국어 습득이 늦어진다는 그런 사회복지 조사 때문에 이런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서비스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서비스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주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조사는요, 클라이언트에게 간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직접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사회복지 조사입니다. 왜? 그 실태를 파악해서 객관적으로 드러내주니까. 드러난 그 문제를 보고 사회복지 실천 서비스를 만들어서 실천해서 그것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게 바로 이 4번. 그래서 4번은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입니다. 사회복지 조사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됐죠? 또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더 볼까요? 자, 또 스톱하고요. 자, 문제를 풀어보시고, 자, 다 풀었다 치고요. 자, 보세요. 연구 방법론은 앞에 나왔죠? 연구 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적인 인식, 이거는 앞에 나오는 거구나. 인간은 누구나 주관적인 인식이 아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마지막은 어떻게 보편타당하게 만들어서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 뭡니까? 그냥 주관성이 아니고 요거 간주관성. 이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니까 충분히 요건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요 내용 잘 읽어보시면 뭐 어림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조사의 윤리성. 우리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죠. 윤리성. 윤리성은 뭡니까? 연구 내용이 인간에게 해를 주면 돼, 안 돼요? 안 됨. 자, 틀린 거 찾는 거죠? 1번은 맞죠? 연구 대상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면 돼, 안 돼요? 주면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2번도 맞죠? 윤리성에 해당되죠? 3번. 연구 대상자의 연구 참여에 대한 성향에 상관없이 연구를 진행한다. 이건 좀 애매한 걸 일단 남겨놔 보고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한다. 우리 마지막 익명성 보장한다 했죠? 타인의, 4번도 맞고요. 타인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는 것은 연구자의 마음이다. 자, 이게 그래서 뭐냐면요. 3번과 4번, 5번이 이 논란이 있었어요. 타인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는 것은 연구자의 마음이다. 맞아요. 연구자의 마음 맞아요. 그런데 요 말은 조금 2% 부족합니다. 타인의 연구를 인용하되 연구자의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요. 그 주제에 맞게끔, 그 양식에 맞게끔, 그 논문에, 우리 학교는 계명대학교는 APA 양식을 쓰거든요. APA 양식에 맞게끔 인용해야 되지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 5번도 조금 논란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문제 보기에 너무 길게 다 쓸 수 없으니까 여기에 숨어있는 말은 뭐냐면은 연구 주제와 연구 윤리성에 입각한, 다시 말하면요, 이 자료 출처를 밝힌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타인의 연구를 인용하는 것은 연구자가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식에 풀어서 설명하면요. 근데 이렇게만 봤을 때는 조금 2% 부족한 대답이 될 수 있는데, 근데 답은 3번이 너무 더 정확한 답이 될 수 있으니까 답은 3번입니다. 자, 뭐냐면요, 연구 대상자의 연구 참여에 대한 승낙 없이 연구를 진행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연구 대상자는 연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그쵸? 연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고지된 동의를 구한 다음에 연구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클라이언트에게 고지하고 알리고 그리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또 있다 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일반화를 하기가 어렵다는 한계점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어쨌든 답은 3번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우리가 4주차 수업이고요. 이제 다음 5주차 수업부터는 이제 대면 수업입니다. 이 수업 이후 대면 수업은 날짜로 따지면 9월 30일부터입니다. 9월 30일 오전 9시 30분인가요? 제가 시간표를 지금 우리가 온라인 수업만 해가지고 제가 순간 헷갈리는데 아무튼 9월 30일부터가 이제 5주차 수업이 시작합니다. 이제 조사로 방법론 같은 경우는요. 다른 과목은 또 모르겠지만 그래서 학교에서 특별한 공지가 없으면은 9월 30일부터 이제 우리가 대면 수업에서 시작하고요. 혹시나 또 다른 불가항력적 문제가 발생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면은 또 학교에서 공지가 따로 갈 겁니다. 특별한 공지가 없으면은 9월 30일부터 우리가 대면에서 조사 방법론은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3챕터 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더 많이 나오니까 그 내용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대면 수업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